제2장 초안전 개념, 이론, 전략 제2장의 주제는 초안전의 내용이다. 초안전의 개념과 특징을 주로 중국에서 출간된 초안전 원전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본다. 초안전 내용을 살펴본 다음 초안전이 중국 공산당의 전략 문화와 주요한 군사 전략에서 갖는 위치와 의미를 알아보려 한다. 현대에 들어서 전통적 전쟁과는 다른 새로운 성격의 전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새로운 형태의 전쟁은 주로 비대칭 전략과 비동전이 혼용되는 양상을 말한다. 초안전 또한 기본적으로는 비대칭 전략에 포함된다. 따라서 최근에 논의되는 전쟁의 새로운 양상과 전략을 살펴보고 초안전이 이러한 전략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별성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본 장에서는 초안전에서 제시하는 24개 전법을 중심으로 미국과 서방 국가에서의 전개 사례를 소개한다. 1. 초안전 개념, 이론, 전략 초안전, 새로운 전쟁과 전략론의 등장. 초안전은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전쟁이자 전략 개념이다. 초안전이 중국에 처음 소개된 시기는 1999년경이다. 당시 인민해방군 공군대교 상급 대령이었던 차오령과 양샹수이 공동집필로 초안전, 세계화시대 전쟁과 전법 상정을 출간했다. 저자들은 현대 군사과학과 기술의 혁신을 반영한 새로운 현대전 양상에 주목했다. 그리고 중국 특색의 새로운 전쟁 개념과 신사고에 기초한 전략, 전술, 도입 필요성을 역설한다. 초안전은 출간 이후 전문가, 일반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당시 중국 공산당 총서기이자 국가주석 장쩌민은 초안전은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군사 사상의 중대한 발전이자 성숙하게 무르익은 결과다고 극찬했다. 이를 반영하듯 초안전은 현재까지 10판에 이르는 재개정판이 나오고 2014년에는 출간 15주년 기념판이 나왔다. 초안전에 대한 관심은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외적으로도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은 주중국 미국 대사관, 중앙정보국 CIA, 해외방송첩보과, 법무부, 연방수사국 주도로 초안전이 출판된 직후 바로 전문을 번역 공개하기도 했다. 주지할 점은 초안전 연구를 군사전략, 국제관계, 연구 분야에서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진행했다는 것이다. 미국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생도용 전략학 교재로 채택하고 있을 정도다. 국제관계 연구 분야에서는 존스홉키스 대학교 고등국제대학에서 초안전 주제 심포지엄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속 개최하기도 했다. 2016년 재개정 출간한 15주년 기념판은 미국 내 연구 결과도 소개하면서 제목을 초안전과 반초안전으로 바꿨다. 2016년 재개정 기념판 출간 기념회에서 초안전 저자들은 초안전이 인민해방군 전략 사상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에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술회했다. 저자들의 수레에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은 초안전이 출간 이후 현재까지 인민해방군 전략 전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다. 초안전이 주목받는 이유는 초안전의 개념과 전략 전술이 현재까지 국제사회가 인식하는 전쟁 성격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의 전쟁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서다. 이는 초안전 개념을 정리한 배경에도 나온다. 저자들은 중국 특색의 새로운 전쟁론을 제기하는 배경으로 첫째, 현대 들어 진화하고 있는 전쟁 양상이 기술 혁신과 접목하면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인식.
둘째, 변화된 전쟁 양상에서 종합 국력에서 우월한 미국에 맞서 중국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차원의 전쟁을 전개해야 할 필요성을 거론하였다.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과 관련해서 저자들은 1991년 발발한 걸프 전쟁을 주목한다. 최첨단 무기를 총동원해 최소한의 인명피해로 전쟁 목적을 달성하는 미국의 새로운 전쟁 방식을 보면서 현대 군사기술 혁신이 바꾸고 있는 전쟁의 새로운 양상을 재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쟁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 다름 아닌 적국을 굴복시켜 아국의 의지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반드시 대규모 무력 동원과 그로 인한 인명피해를 수반할 필요는 없다. 걸프 전쟁에서 보여주듯 압도적인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전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전쟁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쟁 수단이 반드시 무력일 필요도 없다. 현대 기술혁신 사회에서는 정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무력이 아닌 다른 수단을 더 많이 동원한다. 예를 들어 1990년대 말 동아시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동원한 것은 무기가 아닌 금융이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 기술 혁신을 반영해 사이버 공격을 더 많이 동원한다. 정규군과 무력 충돌 없이 전쟁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경제, 금융전, 사이버전, 비정규군에 의한 테러리즘도 전쟁 수단이다. 저자들은 현대에 전개되는 이와 같은 새로운 전쟁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을 언급하면서 저자들은 중국이 미국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한다. 중국은 군사과학과 기술 혁신을 동반한 무력으로는 미국과 경쟁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한다. 오히려 최첨단 기술과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비전통적인 새로운 전쟁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이 비대칭 전략이다. 적국의 강점을 피하고 자국의 강점을 극대화해 약점을 공략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비대칭 전략에 기초한 비전통적 현대적 양상으로는 하이브리드전, 유사전, 비동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비대칭전은 공통점이 있다. 타국을 굴복시켜 전쟁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쟁의 정치적 목적이란 타국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그 방식이 무력 충돌이건 아니면 다른 방식이건 상대국을 굴복시켜 지배력을 행사하면 된다. 초안전이 추구하는 것도 바로 전쟁의 정치적 목적 달성이다. 목적 달성 방법으로 현대의 비대칭 전략과 중국 전통의 전쟁론을 결합한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대륙이라는 공간에서 수많은 왕조가 패권 경쟁을 하고 명멸을 거듭하면서 전쟁론, 전략, 전술을 발전시켜 왔다. 초안전은 손자병법을 비롯한 중국 고대 전법, 중국 공산당의 인민전쟁론, 적극 방어론을 비대칭 전략과 접목한다. 이를 통해 미국과 서방 세계가 상상도 못하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공격하고 최종 승리를 쟁취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시켜온 전쟁과 전쟁 수단에 대한 사고와 한계를 모두 무너뜨리고 오히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자들은 중국 특색의 새로운 전쟁 전략을 한계를 초월하는 무제한 전쟁이라는 의미인 초안전으로 명명한다. 새로운 전쟁 개념으로서 초안전. 초안전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한계를 초월하는 무제한 전쟁이다. 여기서 말하는 한계는 오늘날 보편적인 전쟁 개념, 규범, 법, 윤리와 이에 기초한 전쟁 수행 수단 방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주권 국가와 국가 간 이루어지는 무력 충돌로서 정규군과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상대국의 선전포고 형식을 갖추어 전개된다. 무력 충돌 시점, 장소, 대상 등이 정해져 있고 전쟁 행위에 대한 국제법, 국제규범이 존재한다. 초안전은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다. 더 나아가 적국이 스스로 설정한 전쟁 개념, 규범, 한계를 최대한 역이용한다. 상대 국가, 적국은 전쟁에 대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전쟁 방식에서도 한계와 제약을 둔다. 달리 표현하면 전쟁 규범, 윤리, 국제법, 국제규범 등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이것이 상대국의 최대 약점이다. 중국은 바로 상대국의 이 약점을 집중하여 공략해 들어간다. 초안전은 우선 전쟁 개념을 바꾸어 놓는다. 전쟁에 대한 전통적 인식과 구분을 모두 초월한다. 전통적 전쟁 수단, 방법, 대상, 범위, 시기, 규범 등 모든 한계를 철폐하는 전쟁이다. 초안전 저자들은 전통적 군사적 수단에 제한되는 전쟁과 전략의 시대는 끝났으며 앞으로는 안보 영역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전 영역이 안보 영역이다라고 주장한다. 전쟁과 비전쟁, 전시와 평시, 전장과 비전장, 군과 민간 구분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전통에 기초한 전쟁 개념에서 바뀌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다. 전쟁의 본질이다. 전쟁의 본질은 상대국을 정치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이다. 초안전은 전쟁의 본질과 목적만을 유지한다. 그 외의 상대국을 이기기 위한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쟁이다. 즉, 초안전은 전쟁의 개념과 함께 규칙 자체를 재정립한다. 초안전은 전통적 전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비전쟁 행위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동원한다. 비전쟁 행위에는 상대 국가를 약화, 파멸시키는 모든 수단과 공격 행위를 포함한다. 나아가 초안전에 동원하는 수단과 방법은 적국이 상상조차 못해야 한다.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대상, 장소, 영역을 무대로 일반적인 상상력을 뛰어넘는 수단과 방법을 무차별적으로 동원해 적국을 무력화해야 한다. 초안전을 전개하기 위해서 중국은 새로운 전쟁 수행 방식에 맞추어 전쟁 개념과 규칙, 전투 규범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폭 수정해야 한다. 초안전을 수행하려면 전 국가적 동원 체제를 갖춰야 한다. 민간, 군사 영역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전쟁 수행을 위해서는 중국 체제 역시 전통적 구분을 허물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공산당이 군부, 민간, 정부, 각 부처 간 장벽 등을 제거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 군사, 안보, 금융, 통상, 민간 조직, 타국 민간 영역에 대한 공공 외교, 정보통신 기술, 사이버 공간, 기업을 비롯하여 나아가 해외 중국 교포, 유학생, 현지 체류 중국인, 현지 미디어, 정치, 교육, 기업, 시민단체, 금융 등 전 영역을 전쟁 동원 대상에 포함한다. 초안전에서 말하는 비전쟁 행위의 예를 들면 IT혁명 시대의 변화 상황을 반영해 해킹, 악성 코드, 살포 등을 포함한 사이버전 전개 이외에도 금융전, 테러전,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 마약 범죄전 등 다양한 수사를 망라한다. 특히 군사무기 체계에서는 전통 군사무기 체계와 함께 디지털 정보전에 주목해 군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상대국 무기 체제와 기술을 해킹, 정보기술 탈취, 군사와 사회기관 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통한 무력화와 통제권 확보 등의 전략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새로운 전쟁 양상과 24전법 초안전에서는 새로운 전쟁 양상과 전법을 24개 제시한다.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초안전에서 제시하는 24개 전법은 한 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초안전에 동원하는 전법은 바로 전법 그 자체의 한계까지도 초월해야 한다. 초안전은 기본적으로 전법에서도 무제한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유념하면서 일단 초안전에서 제시하는 24개에 이르는 대표적인 새로운 전쟁 수행 전법을 살펴보자. 초안전 전법은 군사전법, 유사군사전법, 비군사전법으로 구분한다. 표 2-1에 군사적으로 재래식 전쟁, 핵전쟁, 생화학전쟁, 생태환경전, 우주전, 전자전, 게릴라전, 테러전 등을 예로 든다. 재래식 전쟁과 함께 전개하는 유사전쟁 양상에는 외교전, 네트워크전, 정보전, 심리전, 최첨단 기술전, 밀수전, 마약 범죄전, 공갈 협박전 등을 제시한다. 이 밖에 비군사적 전쟁 수행 방식으로는 금융전, 무역전, 자원전, 원조전, 법률전, 경제 제재전, 미디어전, 이념전 등을 예시한다. 표 2-1 새로운 전쟁 수행 양상과 유형 군사전, 유사군사전, 비군사전 군사전에는 핵전, 전통전, 생화학전, 생태환경전, 우주전, 전자전, 게릴라전, 테러전 등으로 구분하고 유사군사전에는 핵전에는 외교전 그리고 비군사전에는 금융전이 있고 전통전에는 유사군사전으로는 네트워크전 그리고 비군사전으로는 무역전 생화학전에는 유사군사전에는 정보전이 있고 비군사전에는 자원전이 생태환경전에는 유사군사전에는 심리전이 있고 비군사전에는 원조전이 우주전에는 유사군사전에는 최첨단 기술전이 있고 비군사전에는 법률전이 전자전에는 유사군사전에는 밀수전이 있고 비군사전에는 경제제재전이 있다. 게릴라전은 유사군사전에는 마약범죄전, 비군사전에는 미디어전이 있다. 테러전에는 유사군사전에는 공갈 협박전이 있으며 비군사전에는 이념전이 있다. 24개 전법에서 알 수 있듯이 초안전에서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래식 전례 방식은 수많은 전쟁 양상과 방식 중 하나에 불과하다. 적국을 패배시키는 방법은 무한정이다. 저자들은 초안전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신전쟁 방법론과 원칙을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수단과 전법을 창조적으로 응용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핵심은 전통적인 군사수단이 아닌 유사군사전과 비군사전 전법에 있다고 본다. 유사군사전과 비군사전을 포괄하는 전법으로 정치전 혹은 정치공작전이 있다. 본서에서는 정치공작전으로 용어를 통일한다. 정치공작전은 중국뿐만 아니라 구소련, 러시아에서도 전개한 전법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위험성을 경고한 외교 전문 롱 텔레그램으로 널리 알려진 조지 캐넌 정치공작전을 한 국가가 전쟁 이외에 동원할 수 있는 나머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또 다른 의미의 전쟁 행위라고 정의했다. 정치공작전은 무력 동원 외 상대 국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모든 공작을 포함한다. 캐리 커샤넥은 정치공작전에 동원하는 전법을 다음과 같이 나열했다. 여론전, 심리공작, 법률전과 이를 통칭하는 3전, 사이버전, 거짓 내러티브, 가짜뉴스, 정보전, 부채함정 외교, 회색 지대전, 연락공작, 샤프파워, 소프트파워, 하드파워, 기만, 악의적 영향력, 특별조치, 외교, 하이브리드전, 전복활동, 거짓정보, 삼투공작, 관여공작, 영향력 공작, 공공외교, 통일전선. 이들 전법과 개념은 초안전을 구성하는 핵심이기도 하다.
초안전에서는 이러한 전법을 동원해야만 하는 이유로 중국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는 미국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신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대미국 승전을 위한 초안전 논리를 제시한다. 미국은 사막의 폭풍 작전, 1991년 걸프 전쟁 작전명과 같은 형태의 신무기에 의한 압도적 전쟁 승리가 지속하기를 바란다. 미국은 전쟁, 군사전 전략에서 이러한 사고로 굳어 있다. 이것이 미국의 약점이다. 하지만 21세기 전쟁은 성격이 다르다. 중국은 21세기식 신사고에 기초한 신전쟁으로 미국을 패배시킬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압도적 최첨단 무기를 동원해 군사적으로 압도하는 전쟁 승리 방식을 지향해야 한다. 미국이 상상도 못하는 방식으로 미국을 파괴하고 승리를 쟁취해야만 한다. 초안전의 비군사적 전쟁 수행론의 중요성이 여기에서 나온다. 따라서 초안전 개념은 비군사적 전쟁에 초점을 맞춘다. 표 2-1에서 제시한 현대전의 신양상 중 고강도 테러리즘, 유사 군사전에 해당하는 사이버 해킹전, 컴퓨터 바이러스전, 비군사전의 예로 제시한 금융전 등을 융합적으로 조합해 동원하는 전쟁을 상정할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의 기술 혁신과 최첨단 기술의 만개는 비군사적 수단을 통해 적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을 대폭 증가시켰다. 바로 이것이 중국이 이용해야 하는 현대 최첨단 기술혁명의 성과다. 미국도 비군사적 전쟁의 치명적 효과를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신전쟁 수행 방식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초안전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간파했다. 미국의 군부를 포함한 각 정부기관은 이미 관료주의화하고 부처이기주의, 영역주의에 빠졌다. 관료주의화한 미국의 국방, 정보, 안보 기관은 21세기 신전쟁 양상과 초안전이 주력할 비군사적 전법에 무력하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은 비군사적 전쟁 양상을 여전히 중앙정보국 공작과 외교 등의 영역으로만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미국은 비군사적 전쟁의 체계적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미군이 비군사적 전쟁 방식에 대응하는 분야는 여전히 전통적 군사작전과 관련된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비전통 전쟁에 대한 대응이라고 해봐야 베트남 전쟁에서 교훈을 얻어 특수전에 포함하는 심리전, 대민 지원 작전 등의 민사작전 등에 한정되어 있다. 관료화한 미군의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미군사전과 유사군사전 영역은 조치 차원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 또한 해당 영역은 범위도 넓은 뿐만 아니라 최첨단 무기와 대규모 무기 획득을 통한 조직 규모 확장에 큰 이익이 없어서 적극적이지 않다. 다음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제약 요인이 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구속되어 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법, 규범과 윤리 문제에 제약받는다. 가치, 규범, 윤리, 도덕 등 제도적, 규범적 금기에 제약받는 미국과 미국 군대는 규범, 윤리를 타파하는 비군사적 전쟁 방식에 적응할 적절한 대응 체제를 구축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미국의 허점이자 중국이 집중적으로 공략해 들어가야 할 영역이다. 중국이 초안전을 전개하면서 견지해야 할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현존하는 모든 규범, 규칙, 윤리, 도덕 등 장벽을 허물고 파괴하고 역이용하는 것이다. 미국과 서방 세계가 금기시하는 행동을 중국 공산당은 과감한 방식으로 역이용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과 폭력 집단, 테러리스트이다. 이들은 국제 질서 규범, 국제사회가 설정한 전쟁 영역을 형해화했다. 개별 주권 국가, 지역, 전쟁, 영역, 수단, 구분도 없애버렸다.
그리고 우리가 보듯이 그 파괴 효과는 지대하다. 중국이 이 영역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고 초안전에서는 강조한다. 초안전의 신개념 무기. 새로운 전쟁 개념 초안전을 수행하는 수단인 무기 또한 신개념 무기로 구성된다. 신개념 무기는 기존 전쟁 무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역시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중국은 미국보다 첨단 무기, 군사 기술에서 절대 열위에 있다. 초안전이 제시한 신개념 무기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악용하면 미국의 군사력 우위를 우회해서 미국을 교란하고 붕괴시킬 수 있다. 신개념 무기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군사 전문가조차 상상하지 못하는 종류의 무기를 의미한다. 이 무기에는 상대국과 일반인의 삶에 밀접한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적국 일반 대중을 극심한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 일상적인 삶의 필수적인 모든 것이 무기가 되는 것을 적국의 일반 보통 사람들이 알았을 때 그들은 패닉에 빠지고 중국에 대해 공포감과 두려움을 갖고 저항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 중국은 이러한 초안전 신개념 무기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적용해야 한다. 신개념 무기는 직접 인명을 살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명 자비로운 무기이다. 중국의 전쟁 목적은 인명 살상 자체가 아닌 적 혹은 상대국 일반인들을 중국에 굴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개념 무기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식시장 붕괴 유도, 거짓 선전 선동으로 상대국 정치 사회 혼란 유발, 사회 분열 조장 등으로 해당 국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다. 금품 로비, 뇌물 공여 등 수단을 동원해 상대국 정치인을 타락시키고 중국의 적대적인 정치인을 집중적으로 타격하여 무력화하는 것 등도 포함된다. 사이버 공간에 대한 집중 공격도 빠지지 않는다. 인터넷 해킹을 통하여 상대국 정보, 기술을 탈취해 경제적, 군사적으로 역이용하거나 전산망을 교란하여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사회기관 통신망을 교란하거나 장악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 초안전의 신개념 무기를 동원하는 방식 또한 무한정이다. 중국이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초안전의 전쟁 방식을 수단과 방식에 따라 분류하더라도 금융전, 무역전, 테러전, 생태환경전, 생물학전, 심리전, 여론미디어전, 경제전, 마약 범죄전, 사이버전, 네트워크전, 기술전, 정보 조작전, 경제원조전, 자원전, 뇌물매수전, 사회문화 가치전, 국제법전, 법률전, 외교전, 통일전선 공작전 등 다양하다. 다양한 수단과 방식은 개별적으로 동원하지 않는다.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 동원 가능한 수단 방식을 무수한 조합으로 융복합하여 유동적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전은 상대국 인터넷, 소셜미디어 서비스, SNS에서 가짜뉴스, 악성 루머를 유포해 여론을 조작, 선동하는 것으로서 여론전, 미디어전, 심리전을 혼용한 개념이다. 심리전은 중국의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대 국민 심리를 공황 상태에 빠뜨리고 사회를 분열시킴으로써 저항 의지를 꺾어버리는 전술이다. 마약전은 마약을 밀수출하고 마약범죄 조직과 카르텔을 구축하여 해당 국가 국민을 피폐하게 하고 의료복지 비용, 마약 문제 대처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마약 판매로 이익을 얻고 더 나아가 마약범죄 집단과 카르텔을 구축함으로써 그 사회와 정부를 내부에서부터 병들게 할 수 있다. 기술전의 경우 선진국이 선점한 기술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취하고 당 국가 차원에서 중국 공산당의 국유기업 또는 외형상 민간기업의 자국 산업 보호와 전폭적 국가 지원, 저임금, 저가격으로 국내외 시장을 공략한 후 해당 기술과 산업을 독점하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차세대 산업의 기술 표준과 산업 자체를 선점하여 국내외적 독점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포함된다.
더 나아가 중국 공산당이 해당 산업을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군사적 우위까지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기술전에는 스파이전, 정보전, 경제전 등이 혼재되어 있다. 정보 조작전은 상대 국가의 중국의 힘을 과시하고 반증 이미지 검열, 친중 이미지 확산 등으로 상대국 국민, 정책 결정자들이 조작된 이미지를 신봉하게 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유발하여 스스로 굴복하게 만드는 전술이다. 정보 조작전에는 여론전, 심리전, 네트워크전, 외교전 등이 복합적으로 조합된다. 해외 자원을 투자 형식으로 점유하여 확보하는 자원전은 자원이 풍부한 약소국의 경제적 호의를 베푸는 형식으로 접근하여 대중국 경제적 의존도를 높여 영향력을 확보하는 경제전, 원조전 조합이다. 이 전법의 조합에는 해당 국가 엘리트들을 매수하여 친중 인사로 만드는 매수전, 중국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이미지를 호의적으로 만든 후 상대방을 장악하는 문화전, 여론전, 심리전 등을 포함한다. 문화, 가치, 파괴전은 중국 공산당에 유리하게 해당 국가 국민의 인식, 태도를 전환하도록 고도의 심리문화적 전술 전략 전개를 의미한다. 퇴폐적 사고, 국가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을 유포함으로써 해당 국가 국민들이 가진 종교적 신념, 자유민주주의 가치 등을 스스로 훼손하도록 조장하여 정신을 파괴 분열시키는 전략이다. 소프트 파워 증진을 명목으로 주목하고 있는 공공 외교도 포함된다. 법률전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이에 기반한 국내법, 국제법, 국제규범 등을 최대한 악용하는 전술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국제법, 국제규범을 준수하기 때문에 중국은 법률전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고유의 개방성, 투명성, 형평성을 근간으로 하는 법치주의를 해당 국가에서 경제전, 여론심리전, 스파이 활동 등에 역이용하는 전술이다. 초안전의 대상 초안전 저자들은 상호 의존성, 연계성이 강화된 세계화 시대라는 국제 환경에서 전통적 개념의 군사력은 안보 문제에서 부차적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오늘날 국가 안보의 주된 위협은 경제, 자원, 식량, 사회적 불안정 등이라고 한다. 그리고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주권 영역은 전통적 개념의 국경을 넘어 경제, 자원, 민족주의, 종교, 문화, 네트워크, 지리환경, 우주 공간으로 확대되었다. 초안전은 이처럼 확대된 국가 주권 영역에 맞추어 전 영역에 걸쳐 상대국을 공격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공격 대상에는 군인과 민간을 모두 포함한다. 공격 영역은 유형과 무형, 물리적 영역과 비물리적 영역을 가리지 않는다. 물리적 영역은 군사력과 관련해서는 군사 장비와 전력, 민간 영역에서는 교통 통신망, 전력과 수도, 산업 생산시설, 도시와 농촌, 생산기반 등을 모두 포함하고 비물리적 영역에서는 사이버 공간, 교육, 영화, 드라마, 미디어 콘텐츠, 기타 공연예술 분야 등을 망라한다. 여기에는 과학기술과 각종 지식 재산권, 기업 영업기밀, 군사와 첩보 정보 등도 대상이 된다. 어떠한 대상과 영역이건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목표의 핵심은 바로 상대 국가를 약화해 굴복시키거나 자멸하도록 유도하는 데 필요 여부이다. 필요하다면 대상과 영역을 가리지 않는다. 중국이 패배시켜야 할 1순위이자 최종 목표인 미국을 대상으로 한 공격을 예로 들어보자. 중국은 사이버전, 경제전, 자원전, 반미 테러단체 지원, 국가 전복 세력 양성, 통일 전선 연대 구축, 사회 분열 유도, 내란 선동, 무정부 상태 유발 등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이고 파상적으로 하지만 은밀한 공격을 감행하며 미국의 번영과 사회 안정성을 파괴한다. 여기에는 국제범죄조직과 연계된 조직적 마약 수출을 통한 사회 기반 파괴, 바이러스를 동원한 생물학전 전개,
환경 생태전을 동원한 사회 혼란 유도도 포함한다. 이 지점에서 초안전 저자들은 수단과 방법의 창조적 융합과 조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초안전의 신전법은 앞서 설명한 다양한 수단을 융합하고 조합하는 데서 더 나아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수많은 조합으로 재융합해 다양한 방향에서 각종 공격을 파상적으로 감행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다양한 수단과 조합과 창조적 융합으로 공격할 때 그 효과는 수만 배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이를 위해 황금률과 편정률이라는 초안전 문법을 특별히 강조해 제시했다. 초안전 승리 문법, 악마의 칵테일, 황금 비율과 편정률. 초안전의 규칙과 원칙은 무엇일까? 해당 질문의 저자 차오량은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아직 초안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다.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고 답변한다. 그러면서 초안전 규칙에 관해 설명한다. 결론은 아무런 규칙도 없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다고 한다. 초안전의 핵심이다. 다만 초안전 수행 시 기본 원칙이 있다. 이른바 현자의 칵테일 원칙이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함의 창조적 융합과 응용을 핵심으로 하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전투 수행 시 창과 방패의 원리를 복합적으로 동원할 뿐만 아니라 검사와 살수를 혼용해 운영하는 것이다. 전쟁 승패는 누가 융합과 응용을 통한 수단 방법을 잘 조합하느냐에 달렸다. 현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융혼합된 전쟁 수단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기반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전통 통신 기술, 인터넷 생화학 기술, 금융 등 다양한 수단을 창조적으로 융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제공한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 자유주의 선진국은 중국의 무차별 공격에 근본적으로 취약하다. 개방사회라서다. 이 국가들은 인권, 양심 등 도덕 규범도 고도로 발달했다. 고도로 제도화한 규범 체계가 이들의 전술적 수단과 방법을 역으로 제한한다. 이 국가들이 새로운 전쟁 수단을 응용한다 해도 전통적 군사 영역과 수단에 한해서다. 중국은 이러한 약한 고리를 집중하여 공략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안전 저자들은 중국은 비양심, 비윤리, 비규범, 비도덕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군사, 비군사 영역에서 동원 가능한 수단을 창조적으로 융합해 시기와 조건을 고려하면서 탄력적으로 적용해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전방위적이고도 파상적인 공격을 감행해 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를 종합하면 현자의 칵테일이 아닌 악마의 칵테일이 더욱 적합한 표현이다. 차오량은 초안전 강연에서 최대한 악질적이어야 한다. 될 수 있는 한 악마가 되라고까지 설파했다고 한다. 전쟁 승리라는 목적, 이른바 대의를 달성하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말라고 한다. 이것이 초안전의 윤리라면 윤리라 하겠다. 창조적 융복합과 관련해서 저자들은 책에서 제시한 게 단지 하나의 예시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한다. 이는 초안전의 생명력은 고정된 원칙이 없음을 이해하라는 말이다. 뚜렷한 지침이 없으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창조적으로 융복합하여 전개하는 데에 초안전의 강점이 있다. 마치 변화무쌍한 만화경을 마구 흔들어대는 것처럼 예를 들면 초안전에는 별도의 전쟁 기간이 없고 평시가 전쟁인 만큼 전쟁과 대상과 시기를 무제한으로 설정해 놓고 정규진, 테러전, 정보전, 금융전, 네트워크 정보전, 비정규군, 비정규전, 비전쟁 수단과 영역, 모든 민간과 민간 영역, 모든 사회 영역,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 통일 전선 공작, 기만, 공갈, 협박, 회유, 매수, 마약범죄, 바이오 생화학 등을 유동적 상황과 조건에 맞게 조합한다. 따라서 초안전은 황금 비율이 필요하다. 상황과 조건을 탐색하고 기다리다. 적이 상상을 불허하는 최고의 황금 비율을 만들어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초안전 전법의 대마를 장식하는 게 이른바 편정률이다. 초안전의 최종 승리 문법은 편정률의 황금 비율로 요약할 수 있다. 핵심은 중심과 전체 구조를 조망하면서 비밀스럽게 수행하는 것이다. 편정률은 상호 모순 혹은 상반되는 요인을 중심과 전체의 구조 속에 비밀스럽게 구성하는 것이다. 느리게 달린다는 문장에서 편정률에 비밀스럽게 구성하는 것이다. 느리게 달린다는 문장에서 편정률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진정한 목적인 중심을 숨기고 부수적인 것들을 중심적 개념으로 포장해 내세우면서 적을 기만하고 비밀스럽게 목적을 달성한다. 편정률은 적의 예상을 뛰어넘어 대응을 회피하고 우회 공략하는 전술이다. 적이 기습전을 예상할 때 정상 공격을 감행하고 적이 정상 공격을 예상할 때 기습전을 감행한다. 이는 마오쩌둥이 구사한 전형적인 전법이자 중국이 전략 문화를 구성하는 핵심이다. 중국 공산당이 편정률을 적용할 때 중심은 중국 공산당 중앙과 인민해방군이다. 실행은 민간인으로 위장한 당, 정, 간부와 군인이 한다. 중심은 중국 공산당 중앙과 인민해방군이 되면 그 실행은 민간인으로 위장한 당, 정, 간부, 인민해방군과 일반 민간인들이 동시에 수행한다. 즉, 중심은 인민해방군인데 그 실행은 민간이거나 외국 투자자이나 범죄 조직이 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의 의도를 감춘다. 일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평소 은밀하게 미국을 포함한 자유 서방 국가와 좌파 조직과 진보 시민단체 등을 지원하고 후원하면서 인종차별, 소수자 인권, 환경 등의 부수적 사안을 내세워 중심 미국 사회를 교란한다. 이를 통해 미국 사회가 스스로 분열되어 갈등과 충돌 상태로 돌입하도록 조장한다.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약화한 미국은 중국과 패권 경쟁에서 허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고 이는 중국의 대전략 목적 달성을 촉진할 수 있다. 초안전과 중국 공산당의 우월한 위치. 초안전 승리 문법을 구사함에 중국 공산당 체제와 조직적 우월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규범에서 벗어난다. 이는 중국 공산당 고유의 강점이다. 또한 중국은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중심의 당-군 융합체제를 갖추고 있다. 즉, 당, 군, 정, 민, 학을 총체적으로 통치하고 동원할 수 있는 체제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 자유주의 선진국들의 최대 약점이자 중국 공산당의 최대 강점인 이러한 차이점을 최대한 이용해 상대국의 치명타를 안길 수 있다. 따라서 초안전과 같은 비군사적 전쟁에서 중요한 원칙은 현재 인간사회에 현존하는 모든 규범, 규칙, 윤리, 도덕, 양심, 금기 등 장벽을 파괴하고 역이용하는 것이다. 서방 국가의 자유민주주의와 개방성을 역이용하는 예를 들어보자. 미국을 위시한 서방 자유 세계는 지식 공유를 통한 발전이 강점이다. 중국 공산당은 개방적 지식 공유를 최대한 이용한 다음 중국만의 지식 독점 체제를 구축하고 적을 무력화한 후 상대적 우위를 점한다. 이를 위해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은 초안전 전법으로 무장해 국가와 비군사 모든 영역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중국의 가용한 모든 인적 자원, 당, 정, 군, 민, 학을 동원하고 해킹, 스파이 행위, 지식 재산 탈취, 매수, 심리전 등을 창조적으로 융합해 미국과 자유 서방 국가를 대상으로 수만 가지 공격을 전방위적이고도 파성적으로 그러나 매우 은밀하게 감행한다. 이를 통해 탈취, 강탈, 절취, 도용한 기술로 기술 독점 체제를 이루어 서방 선진국의 우위를 점한다. 미국을 대표로 하는 서방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개방성과
규범과 규칙에 기반을 둔 행위 양식 등을 정확히 역이용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초안전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미국을 상대로 한 초안전의 예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우선 비밀스럽게 대규모 자금을 순수 투자 명목으로 투자한다. 이후 결정적 시기가 되면 금융시장에 대한 공격을 은밀하지만 전면적으로 시작한다. 그 결과 금융위기 같은 경제 교란이 발생하면 사전에 금융 전산망에 심어놓은 컴퓨터 바이러스로 전방위적 전산 시스템 교란 작전을 실행한다. 동시에 군사, 안보, 정부, 사회, 기관 시설 등 전 영역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총공격한다. 이를 통해 전산망, 전력망, 통신망, 금융결제망, 미디어,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등 총체적인 시스템 마비를 획책한다. 그러면 미국은 전방위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는 사회 질서를 붕괴시키는 기반이 된다. 이때 사전에 조직한 미국 내 반국가 세력, 진보좌파 조직을 총동원한다. 가짜뉴스를 유포하여 민심을 교란하고 진보 좌파 조직과 연계하여 폭력 시위와 파괴 활동을 조장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국은 총체적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력을 적절히 동원해 압박하면 내재적으로 무력해하고 치명적인 내상을 입은 미국은 제대로 힘을 써보지도 못하고 중국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초안전에 적용한 예다. 다음 사례는 정보전, 해킹전, 사이버 공간의 최대 강점은 익명성 보장이다. 공격 집단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곤란하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전통 개념의 국경, 시공간 등 물리적 공간 개념이 사라진다. 그리고 자유주의의 근간을 둔 인터넷 모델은 사이버 공간에서 개방성과 자유로운 소통을 생명으로 한다. 이처럼 개방성과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 공간은 중국의 최적의 공략 장소를 제공한다. 중국 공산당은 사이버 공간에서 여론 형성 과정을 공략해 들어가 선전선동과 사회 교란을 조장한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는 반정부 활동 조직화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공간에서 루머, 가짜정보 등을 유포하면서 선동과 무질서, 내란 유발 등을 조장해 미국과 서방 세계를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 초안전 전개 과정에서 주목할 것이 있다. 초안전은 중장기적 포석을 다지는 전쟁론이란 점이다. 별도 전쟁 시기가 따로 없다. 전시와 평시 구분이 없다. 즉, 평시가 전시이며 평시에 초안전을 전개하면서 상대국 정치, 사회, 경제 전반 공격을 지속해서 감행의 승리의 기반을 다진다. 초안전 이론인가? 중국 공산당 전략인가? 초안전은 중국 공산당의 전략인가? 초안전 저자들만이 이론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초안전은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세계 패권 장악이라는 대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하는 전략이자 전법이다. 다만 외부적으로 그 내막이 노출되지 않을 뿐이다. 중국 공산당의 전략 전술은 블랙박스와 같다. 일부 소식통을 통해 중국 공산당 내부 권력 투쟁 구도나 결정사항 등이 새어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단편적이고 정보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사실을 도외시하고 정치, 군사, 대외전력 연구 시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문헌, 자료 등을 주 논거로 하면 해당 연구는 형식 논리, 동어 반복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 문건, 각종 중국 연구 문헌은 중국 외교정책 기조를 화평굴기라고 명시하였다. 공식 문헌에 이렇게 나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중국 외교정책 방향은 평화와 발전 중심이 되리라고 설명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형식 논리이자 동어 반복이다.
따라서 중국 정치, 군사, 대외전략 연구는 절대 다수가 중국 공산당의 정책과 정책 효과, 즉 현실에서 전개되는 사례를 통해 검증하는 귀납법을 취해야 한다. 초안전도 관련 중국 공산당 내부 논의는 대외적으로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인민해방군과 중국 공산당 정부는 초안전을 전개하는 사실을 절대 공식화하지 않는다. 초안전의 생명력은 은밀성과 비밀성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기만하고 속이는 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는 초안전에 동원되는 공산당과 군부, 정부 인사들뿐 아니라 일반 민간인들에게도 비밀이다. 일반 중국인들에게는 애국, 애당, 애족, 국익 등 명분을 내세워 행동에 나서게 한다. 물론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동기부여는 중국인들이 중국 공산당 지지에 나서게 하는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일반 중국인들을 동원할 때 취업, 경제적 이익, 특혜, 가족, 친지에 대한 보상 혹은 불이익 등을 이용해 유인하거나 위협을 동원하여 강제로 행동하게 나서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 공산당은 실제 전략을 대외비에 붙이고 핵심 지도부 사이에서만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오쩌둥이 국민당과 국공내전을 벌일 당시의 핵심 전략 전술인 인민전쟁론과 통일전선 공작을 중국 공산당 중앙 지도부의 비밀 회의에서만 밝힌 것과 같다.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게임의 기본 규칙을 어기고 오히려 그 규칙이 가진 허점을 역이용하는 전략을 밝힐 수는 없어서다. 참고로 마오쩌둥의 기술만은 항일이라는 대의를 내건 제2차 국공합작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중국 공산당이 대외적으로 내건 구호와 내부 실행 전략이 얼마만큼 큰 차이가 나는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국민당의 제5차 초비작전으로 1937년 괴멸 직전에 놓인 중국 공산당은 제2차 국공합작을 성사시키면서 기사회생하는 활로를 열 수 있었다. 마오쩌둥은 제2차 국공합작을 이용해 국민당 내에 삼투해 들어가 첩보와 내분 공작을 전개하고 여기서 빼낸 군사 정보를 일본군에 제공함으로써 국민당군에게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었다. 동시에 군산군에는 일본군과 싸우는 척만 하라고 지시했다. 중국 공산당과 마오쩌둥으로서는 공산당이 민족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명분도 얻고 일본군을 통해 국민당군을 약화함으로써 공산당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일본이 없었으면 현재 중국 공산당과 신중국도 없을 것이다. 마오쩌둥이 훗날 실토한 말이다. 이 또한 마오쩌둥과 소수의 최고 수뇌부로만 알고 있던 전술이자 전형적인 중국 공산당의 기만 책동술이었다. 이처럼 중국 공산당은 자신의 실제 전략 전술을 철저히 대외비로 한다.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초안전을 신전쟁론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안전은 출간 직후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극찬을 받았다. 둘째, 인민해방군 고급 간부 교육 교재의 초안전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셋째, 저자들이 내부 회의에서 초안전이 인민해방군 전략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 무한한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고 수뢰했다. 넷째, 인민해방군이 미국, 한국을 포함한 자유세계에서 전개해온 각종 공작의 실제 사례다. 초안전을 출간한 출판사도 주목해야 한다. 1999년 초판은 인민해방군 문예출판사에서 출간됐다. 해당 출판사는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산하 출판사 중 하나로서 인민해방군 군사교범, 전략서적, 교재 등을 출판한다. 달리 말해 초안전은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정치부의 인준을 받았다는 의미다.
초안전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인준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다른 단서도 있다.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기관지 국청년보 관련 기사이다. 책 출간 후 장쩌민이 초안전을 극찬했는데 이를 두고서 한 전략가가 초안전을 중국 공산당이 수용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대목이 나온다. 중국 측 자료만 보더라도 최고 지도자인 당 총서기뿐 아니라 군사 전략을 책임지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들도 초안전을 적극적으로 채택한 것이 밝혀졌다. 초안전은 출간과 동시에 당시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츠아오텐을 비롯해 인민해방군 핵심 지도부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츠아오텐은 국무원, 국방부장 재임 시 미국과 전쟁은 불가피하다. 우리는 피할 수 없다. 관건은 인민해방군이 전쟁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1, 2년 혹은 그 이상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초안전을 채택한 시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은 중국이 미국과 우호 관계를 기반으로 세계 경제에 본격 편입한 시기였다. 도강양회를 대외 정책 기조로 표방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중국 공산당 핵심 지도부는 평화, 우호, 발전, 공생, 공영 등 외교 수사를 공식화하면서도 이면으로는 미국을 포함한 자유세계를 전복하고 세계를 중국 공산당 중심의 패권 질서 아래 재구축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추진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전략으로 초안전을 시작했다. 인민해방군의 실질 전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 중 하나가 바로 군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학, 강좌 내부학습 자료다. 전략학 학습 자료는 중앙군사위원회 수뇌부 명의로 편찬에 사용한다. 1998년 초안전 초판 출간 2년 후인 2000년 당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완내 책임 지필로 군사전략론이 출간되었다. 해당 서적은 인민해방군 고급 장교 필독 군사전략 교본이다. 책 내용에는 초안전 개념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마오쩌둥 전략의 핵심인 인민전쟁론과 적극 방어론을 현대적 조건에 맞추어 적용하고 있는 초안전을 그대로 반영했다. 다음 사례는 인민해방군 국방대학 내부교재 중국 전략론이다. 인민해방군 군사전략의 핵심 내용을 담은 책으로서 역시 초안전 대개념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다. 다만 실질적으로 초안전에서 제시한 전략, 전술을 중국 전략으로 소개했다. 중국 전략론에서 중국의 세계 지배 전략으로 군 간부들에게 설파한 대목을 살펴보자. 첨단 기술 조건에서 인민 전쟁에 인민 대중이 참전하기에 적합한 많은 새로운 전법을 창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보전, 그중 경제정보전, 문화정보전, 해커전, 융통성, 다양성이 풍부한 해상 유격전, 첨단 무기를 사용하여 적 후방 깊숙이 침투하는 특수전, 게릴라전 등이다. 창의성 있는 인민전쟁 전략 전술을 사용해야 하며 마오쩌둥 주석이 강조한 적은 적의 방식으로 아는 아이 방식으로 적의 중심을 타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 경, 민을 결합하고 군사수단과 비군사수단을 서로 결합하여 종합 역량과 전체 위력을 형성함으로써 미래 전쟁에서 더 효과적으로 적을 공격해야 한다. 상기 내용을 종합할 때 초안전 전략 전술이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안전이 인민해방군 전략에 반영된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초안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근거는 중국이 해외에서 전개하는 다양한 공작의 실상이다. 공작 수행 방식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실행 방식을 꼽으라면 정치 공작전과 해외 통일 전선 공작전이다. 해외 통일 전선 공작전은 중국 공산당이 다른 국가의 정치 경제를 내부에서 붕괴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결과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전개하는 공작이다. 해외 통일 전선 공작과 침투 방식은 정교하고 교묘하다.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오랫동안 쌓아올린 투명성과 책임성의 법치 시스템 내부에서 오염시키고 붕괴시키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중국 국내에서 쌓아올린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 관행과 문화로 서구 사회를 매우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 가장 선진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이 예외 없이 포함된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3. 초안전의 실행. 중국 공산당 조직. 중국 공산당이 실제로 초안전을 전개하는 구조 방식, 행태 등을 실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중국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자체를 초안전에 총동원한다. 복잡 다단한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안전을 전개하는 전체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마치 지도를 보듯이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실행 조직을 그 전체 구조 속에서 찾아가야 한다.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 전 사회적 감시, 통제, 동원 체제. 그림 2-1은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 전체 구조도이다. 중국 공산당은 중앙위원회, 인민해방군을 통제하는 중앙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지방정부, 형식적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 법원, 검찰, 공안 등 사법기관, 매체,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 출판사, 통신사, 교육기관, 국유기업, 민간기업, 사회단체, 이른바 비정부기구 NGO 등을 통제한다. 중국 공산당은 중앙에서부터 사회 저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위 조직의 당 조직을 필수적으로 조직하고 관리 통제한다. 소기업, 친목단체 모임에도 공산당 세포가 어김없이 존재한다.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는 중국 공산당 중국 중앙군사위원회가 군부, 정부, 입법, 사법, 공안, 언론, 방송, 출판, 국유, 민간기업, 교육, 모든 사회 종교 단체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 공산당의 초안전 동원 구조는 전체 구도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중국 공산당이 중국 모든 기관과 단체를 초안전에 동원하는 구조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그림 2-2는 중국 공산당의 전 사회동원 구조이다. 중심에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자리한다. 중국 공산당 중앙 핵심 기관인 통일전선공작부, 대외연락부, 선전부,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중앙정법위원회, 산하 국가안전부, 형식상 국가국무원 산하 부처 등이 초안전 전략 전술 실행 핵심 조직이다. 형식적으로는 입법기관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공산당 기관인 전국민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포진하고 있다. 선전, 선동, 실행기관으로 각종 매체, 신문, 방송, 잡지, 출판, 통신도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 핵심 기관들은 형식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기관인 국무원과 산하부처, 각급 지방인민정부를 통제한다. 중국 공산당 간부가 각 부처 직책을 겸직하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서열 1위 시진핑 총서기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을 겸직하고 서열 2위 리커창 정치국 상무위원이 국무원 총리를 맡아 내각을 통할하는 식이다. 군부의 경우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겸직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외 2인의 부주석, 4인의 위원이 존재하는데 4인의 위원 중 1인이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국무원, 국방부 장관을 겸직하여 군을 통솔한다. 나머지 각급 지방정부, 국유기업, 각종
사회단체까지 기본 구조는 같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사회를 통제하는 방식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 관리 구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 정치국. 그림 2-3은 중국 공산당 조직과 정부기관 관계 구조를 보여준다. 중국 공산당 중앙을 중심으로 당 조직은 가장 하부 단위인 촌 단위까지 설치되어 있다. 중앙 정부 부처에서는 최말단 행정당위당 조직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를 대구부라고 한다. 예를 들어 외교 문제를 전담하는 중앙부처인 국무원 외교부는 현급 지방 정부까지 지방 출장소라 할 수 있는 외사 판공실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각급 행정기관, 각종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식은 그림 2-3과 같다. 중국 공산당 중앙을 중심으로 대구부 조직을 조직하고 이 조직이 국무원, 각 부처, 각종 지방정부를 장악해 관리, 감독, 통제한다. 각 기관 단체장은 공산당원이 겸직한다. 지방성 정부의 경우 형식상 행정 책임자는 성장이지만 실질 권력 1인자는 중국 공산당위원회 서기다. 성장은 공산당 위원회 부서기 중 1인이 겸직하는 것이 관례이다. 대학 조직도 마찬가지다. 베이징 대학 교장은 대외적으로 학교 책임자이지만 중국 공산당 위원회 내열은 2위 박이다. 중국 일당 독재 체제와 정부 통제 구조를 설명하는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초안전을 전개하는 데 어떻게 중국 전 사회를 동원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체제와 구조 속에서 초안전을 실행하는 전체 구조도를 요약하면 그림 2-4와 같다. 중국 공산당 중앙을 중심으로 인민해방군, 공산당과 각급 정부기관, 각종 사회, 조직, 단체, 기업, 연구기관, 예술문화단체, 매체, 해외 진출, 중국 효보, 화교, 화인단체를 포함한 전 국민을 동원한다. 모든 중국인이 초안전을 감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반 중국인들 다수는 초안전에 대해 모른다. 다만 중국 공산당이 필요로 하는 대상은 언제든지 동원한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초안전 전체 구조는 그림 2-4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 핵심 기관들을 볼 수 있다. 이들 기관이 초안전을 전개하는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중국 공산당 중앙통일전선부, 중앙통일전선공작부, 통일전선공작의 중심, 중국 공산당 중앙통일전선공작부 조직과 관련 기관, 단체 중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통일전선공작은 중국 공산당의 핵심 군사전력이자 초안전의 주요 수단이다. 통일전선공작 전담 조직은 통일전선공작부이다. 다만 통일전선공작부만이 공작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다. 당의 모든 조직이 통일전선공작을 전개한다. 중국 공산당이 초안전을 전개하는 구조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통일전선공작부와 산하기관 외부 위장 조직을 살펴보자. 통일전선공작 조직 및 대외 위장기관, 직할조직 관할과 연관기관, 직할에는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에는 직할 외곽 위장 조직과 기관우는 직할 외곽 기관에는 중국 평화통일촉진회,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중국 숭칭링기금회, 중국 유학인 재발전기금회, 중국 광채회, 중국 광채사업기금회, 중화해외연의회, 중화전국 대만동포연의회, 중국 유한인원연의회, 구미동학회, 대만동학회, 황푸군관학교 동학회, 통일전선공작 외곽기업, 시대 중국공투유한공사, 타이캉보험 집단
투분유한공사, 푸성국제유한공사, 백로회, 중국공산당 직할매체, 신화사, 인민일보, 인민망, 구시, 가치망, 중국통일전선, 신문망, 직할 또는 연관, 교육기관과 공작기관, 중앙사회주의학원,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국가행정학원, 중앙당 안관, 중앙당사문헌연구원, 중국푸둥 간부학원, 중국엔 간부학원, 중국진 강산 간부학원. 국무원, 교무 판공실, 중국문화교육기금회, 중화전국귀국화연합회, 잡지교무공작연구,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 화교위원회, 연계관할에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형 홍콩마카오 대만교위원회, 정협외사위원회, 국무원 외교부에는 중국인민대외우협회, 중국인민외교학회, 중국과세계와 싱크탱크, 국무원 상무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교무원 교육부에는 교육부 중화직업교육사, 국가안방공작학원총부, 중국교육국제교류협회, 중국국제중문교육기금회, 국무원 과학기술부, 국가외국전문가국, 중국국제인재교류협회, 중국국제인재교류기금회. 연계관할은 실질적으로 중국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 공작기관이지만 형식적 소속기관은 국가기관으로 위장한 것이며 국가기관은 해당 조직 운영을 지원한다. 해당 단체와 기관의 장은 중국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 부부장급이 담당하고 실질적인 운영과 공작을 전개한다. 이는 전형적인 중국공산당식 조직 운영 특징이다. 표 2-2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중국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 조직 규모는 방대하다. 외곽 위장기관, 조직, 단체를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다. 먼저 통일전선공작부 직할 조직부터 살펴보자. 조직은 각종 사회단체, 종교기관, 기금회, 기업, 신문사, 방송사를 망라한다. 이들 조직은 통일전선공작이라는 본래 목적을 철저히 감춘 위장단체들이다. 국무원 산하 외교부, 상무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등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위장한 각종 협회, 위원회, 형식상 해당 부처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 산하 공작기관이다. 이들이 통일전선 조직이라는 사실은 하부지방 단위 조직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중국교육국제교류협회를 예로 들어보자. 원난교육국제교류협회 부회장 펑지성은 원칙책은 원난성 중국공산당위원회 통일전선공작부 부장이다. 그는 원난성 사회주의학원 상무부원장도 겸직하고 있다. 외형상 세 조직은 각기 다른 조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 조직을 점검으로 운영되는 외곽기관임을 알 수 있다. 펑지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 담당자가 사회주의학원 중국교육국제교류협회를 관할한다. 표 2-2에서 외곽 위장단체 명칭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모든 순수 민간단체에 외피를 썼다. 한 조직이 하부지방 단위까지 당 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방식은 그림 2-3과 같다.
중국 교육국제교류협회는 중앙협회가 존재하고 지방 행정조직인 각 성시, 헌, 급 단위까지 지부를 조직 운영 중이다. 주지할 점은 해외 통일전선 공작은 중앙이 아닌 지방에 설치된 지부를 통해 전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이다. 또 다른 전형화된 공작 방식은 중국 내 조직된 통일전선 공작기관이 해외에서도 동일한 성격의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다. 조직 구성 원리는 앞서 설명한 대구 형식이다. 표 2-3은 대표 사례를 보여준다. 조직 건설 방식은 해외에서도 해당 국가에 상응하는 중앙단체를 일단 조직한다. 표 2-3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는 독일 수도 베를린의 중앙조직인 독중우협회를 조직한다. 이후 각 지방단체에 상응하는 지방우호협회를 건설하는 방식이다. 표 2-3 통일전선 외곽조직 해외 조직 설립 사례. 표 2-3에 대표적으로 예시된 통일전선 기관들을 포함한 무수한 외곽 위장 조직들이 이런 식의 통일전선 조직 설치 공작을 전 세계 각 국가를 대상으로 파상적으로 전개한다. 이를 통해 중국 공산당 국내 중앙과 지방 단위 조직을 기반으로 이에 대응하는 외국 통일전선 공작 조직을 주 통로이자 수단으로 이용해 해당 국가에서 통일전선 공작을 매우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게 한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연락국 정치공작전 핵심 통일전선공작부와 더불어 대외정치공작전 해외 통일전선공작 핵심 조직은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연락국이다. 중국 공산당은 당 중앙 차원에서 초안전을 전체적으로 지휘한다. 그리고 이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조직은 중국 공산당 중앙을 중심으로 인민해방군 순회인 중앙군사위원회 등을 모두 망라한다. 이 정보기관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보기관과는 사뭇 다른 위상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성격, 위상, 권력, 기능이 다르다. 이 기관과 조직들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이 조직들이 중국 공산당 중앙이 국내 정치적 통제, 경제발전 전략과 계획, 대외 정책과 해외 투자 등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기능을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실행 조직들은 분리되어 있기도 하지만 상호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이 모두가 바로 중국 공산당 중앙을 중심으로 행해진다. 따라서 정치공작전과 해외 통일전선 공작을 인민해방군 정치공작부 단독으로만 전개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공작, 조직, 통일전선 공작 조직, 선전 조직 등이 단독으로 공작을 전개하기도 하지만 필요할 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 활동한다. 물론 관료 조직 특성상 서로 간에 완벽한 공작 활동의 통일을 이루지는 못한다. 여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기관별 조직 이해와 조직 이기주의가 뿌리 깊게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조직이 소속된 중국 공산당 중앙이 초안전을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구조이다. 조직 간의 상호 유기적 공작 협조를 이룬다는 뜻이다. 이 조직 중 정치공작전의 중심에 서 있는 조직이 바로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이고 그 실행 조직이 연락국이다. 초안전 전체 구조도인 그림 2-4에서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치를 그림 2-5와 같이 다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림에서 점선 박스 중심 기관을 설명한다. 물론 점선 박스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들도 당연히 협조와 자원을 제공한다. 정치공작부 연락국은 정치공작전에 중출할 수 있는 연락공작, 리아이슨워크 핵심 조직이다. 연락공작은 적을 내부에서부터 파괴, 해체하여 결과적으로 붕괴시키는 공작을 총칭한다. 지난날 연락부의 지난 명칭은 적임부였다. 적 핵심 인사 대상, 매수, 포섭, 공작이 주 임무이기 때문이다.
인민해방국은 연락, 공작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적을 분열시키는 공작을 이끌고 심리전을 수행하며 해외에서 군사 선전 공작을 실행하고 군사 안보 관련 해외 중국인, 화교, 국제적십자사 연락부를 책임진다. 광의 연락 공작은 다시 연락, 공작, 외부 정부 전복 활동 등 양대 축으로 구성된다. 연락 공작은 주로 정보 수집, 분석 활동이 주를 이루고 전복 활동은 외국 정부, 군사, 내부 분열, 획책을 주 임무로 한다. 양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국 공산당은 외국 정치계, 정부, 군부, 학계 등 이른바 엘리트 집단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 조사, 분석 활동을 수행한다. 개인 신상정보, 의료기록, 전자우편, 자산, 명세, 친소관계 등 수집 자료를 기반으로 개인의 경력, 가치, 정치 성향,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친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심리적 평가까지 시행하여 최종적으로 이들을 친구, 중립인, 범주로 분류한다. 분류 후 정치공작부는 외국 엘리트를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정치공작을 전개한다. 전형적인 연락 공작은 외국, 정부, 군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광범위한 우호 교류 활동이다.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매수하여 친중, 인사로 만들고 각종 정보를 수집 탈취하기도 한다. 첨단 군사기술 절취를 위한 위장 공작도 수반한다. 이 과정에서 심리전, 법률전, 전개도 빠지지 않는다. 이중 전복 공작은 상대국 정권을 친중 정권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중국이 원하지 않는 정권을 붕괴시키기는 각종 공작을 말한다. 표 2-4에서 보여주듯 외곽 위장 조직인 중국국제우호연락회 사례를 살펴보자. 중국국제우호연락회는 외형상 민간교류단체이다. 단체 목적으로는 세계평화, 우호, 민간교류, 협력 등을 표방한다. 실상은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인민해방군이 국제적으로 정치공작적 연락공작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이다. 비밀 원칙에 기초하여 순수 민간 교류 단체를 표방하지만 실체는 정치 공작, 통일 전선 공작, 연락 공작이 주 임무이다. 이 단체의 내부 지침서를 보면 더욱 명확하게 그 목적과 성격을 드러낸다. 지침서는 단체 목적을 적을 해체하고 중국의 우호적인 군사 분자들과 협력하는 공작 수행 전문이다라고 명기해 놓고 있다. 국가안전부, 정보, 통일전선, 첩보전, 중심기구. 초안전 전개의 또 다른 핵심 기관은 국무원 산하 국가안전부다. 한국 국가정보원, 미국 중앙정보국, 영국 비밀정보 MI6에 해당하는 정보기관이다. 경찰 조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정보 수집, 정치 공작 특화 조직이다. 인적 구성에서도 공안, 경찰 출신이 다수를 이룬다. 베이징의 본부도 공안부와 같은 건물에 입주했다. 1983년 유관 정보조직을 합병하여 오늘날 국가안전부로 거듭났다. 덩샤오핑이 대외적으로 고립주의를 포기하고 대외 개방 정책으로 전환을 선언한 시점이다. 물론 그 선언은 대외 기만책에 불과했다. 내부적으로는 국가안전부를 신설하면서 외상 대상 삼투 침투 공작을 본격화했다. 국가안전부의 기관 성격은 통합시 포함된 기존 조직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조사부를 모체로 통일전선공작부, 정치보위부, 국무원 공안부,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인민해방군 등의 정보 수집, 정치공작 관련 부서가 통합됐다. 중국 공산당 중앙을 정점으로 인민해방군과 국가안전부는 긴밀한 네트워크로 결정되어 있다. 국가안전부의 외국 정보기관과 차이점은 중국 내 모든 국가기관, 민간을 광범위하게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민해방군과 정보조직과 차별점은 요인이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이다. 해외 주재무관은 인민해방군 정보요원들이 외국 방첩기관의 경제 대상이 되지만 국가안전부 요원들을 경계를 회피할 수 있다.
중국 국내 정치 사안 관련해서는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보위, 정보, 정치 공작에 특화된 조직으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한다. 지난달 장점 있는 국가안전부를 장악해 권력기관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시진핑도 최측근을 조직 책임자로 배치하여 장점인 파벌 등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데 이 조직을 이용했다. 국가안전부 조직 구성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표 2-5와 같다. 정규 요원만 1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조직이다. 세계 각국에 활동하는 요원은 현지 포섭 인원까지 포함하여 4만 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중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요원 수는 5만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전부 조직과 대외기관 해외에서 정보 첩보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이바지하는 인원은 유동적이다. 현지 화교를 포함해 해외 진출 중국인 수가 5천만 명이 이상이기 때문이다. 국가안전부는 현지 중국인을 동원할 때 사안에 따라 정보 요원을 바꾸어가며 공작을 전개한다. 정보 수집에 이바지하는 일부 중국인은 조직적이고 훈련된 정보원으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중국에 대한 애국심과 다양한 보상 때문에 단순 정보 수집에 이바지하기도 한다. 일종의 인해 전술이다. 외국 정보기관은 국가안전부 정보원들을 추적하는 데 곤란을 겪는다. 한정된 조직과 인원으로 인해 전술을 전개하는 공작을 모두 추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안전부는 중앙, 지방정부,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각종 단체 등을 공작에 동원할 수 있다. 공작은 은밀하게 전개되기에 외부에서는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다. 다음은 경험자의 진술이다. 상하 이사회 과학원에서 한 미국인 기자를 외국인 연구위원으로 채용했다. 당사자는 자신이 전문 학술 연구기관에 채용된 것이고 착각했다. 채용 후 상하이 사회과학원은 미국인 기자에게 미국 정치경제 분석 업무를 맡겼다. 이후 상하이 사회과학원은 점차 정보 분석 요구 수준을 높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인 기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안전부 정보원이 되었다. 전문 연구기관 연구위원회에서 주어지는 고액보수, 각종 특혜,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당근에 깊숙이 말려 들어갔다. 이 미국 기자는 어느 순간 진실에 눈을 뜬다. 하지만 착각한 순간 기자는 자신이 이미 헤어나올 수 없는 덫에 걸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뒤였다. 중국 신문방송,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선동기관, 해외 스파이, 정치공작전, 해외 통일전선 공작전 기관, 중국 각종 매체, 신문, 방송, 잡지, 통신은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소속으로 기본적으로 당의 선전기관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와 같은 자유 언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사실과 진실을 취재하여 가감없이 독자나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의미의 언론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관영통신 신화사, 중국 국내방송, 중국 중앙텔레비전, CCTV 이를 기반으로 해외 진출한 중국 글로벌 텔레비전 네트워크, CGTN 모두 같다. 중국 공산당의 선전 요원인 매체 직원들은 국내에서는 주로 중국 공산당의 선동을 위한 나팔수이다. 특파원 등의 명목으로 해외 진출한 매체 관계자의 주소임은 스파이 활동이다. 해외 파견 중국 공산당 매체 관계자들은 정보 수집 탈취뿐만 아니라 통일전선 공작부, 중앙선전부, 인민해방군, 국가안전부 등 정부기관과 연계하여 해외 통일전선 공작 업무도 수행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사부로 불리는 언론에 부여된 자유와 특권을 악용하여 스파이 공작, 해외 통일전선 공작을 수행한다. 문제는 한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이라는 양두 속에 숨은 공산당 스파이라는 구육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상으로 중국 공산당이 초안전을 전개하는 기본적인 구조와 방식에 관한 설명을 마무리한다. 다음 장부터는 초안전이 중국 공산당 국사 전략에서 갖는 위치와 의미, 현대 신전쟁 양상에서 초안전이 공유하고 있는 점과 다른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은 제3장 인민해방군 군사 전략과 초안전